12월 30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삼선 의원이죠. 이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 비검찰 출신이 법무장관을 맡는 전통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조금 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환경부 장관에 한정혜 의원을 내정했고 초대 공수처장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공수처장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신반장, 오늘 짚어볼 포인트가 많은데요.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이어질 걸로 보이죠? 네, 연말 연휴가 다가오는데 어찌 청와대는 더 바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우 민정수석이 오늘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내년 1월 추가 개각과 함께 청와대 개편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 반장,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또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80대 남성과 20대 여성 등 2명이 더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영국발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5명입니다. 이미 지역사회로 퍼졌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는데 여러모로 걱정스럽네요.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포함해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 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매일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 명은 사후 확진된 80대 남성이고요. 한 명은 영국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거쳐온 2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속보로 많이 전했지만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박준우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살아있습니까? 에러꼬지는 반경 2.5km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 고지의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 것 같냐? 다 똑같이 전쟁을 겪고 있어. 다 같이 지옥을 겪고 있다고. 네가 진짜 지옥을 알아. 살아서 집에 가자. 불게! 네, 이렇게 방금 보신 영화는 고지전이라는 영화입니다. 6.25 전쟁 막바지 무렵 휴전 협상이 진행되던 때 동부전선의 에러꼬지가 배경인데요. 휴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남북은 영토 1cm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하루에도 3-4번씩 고지의 준이 바뀔 정도로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고지 하나를 두고 양측 모두 사상자만 속출하는 지지부진한 교착 상태는 장기간 이어졌는데요.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우리도 이런 교착전을 맞이했습니다. 이달 초중순부터 신규 확진자 수는 1000이란 숫자를 두고 횡보 중입니다. 강화된 거리두기로 조금 떨어지는가 싶다가도 어느새 다시 1000명을 넘어서고 마는데요. 오늘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050명입니다. 급격한 증가 추이를 억제하고는 있으나 뚜렷하게 감소하는 사항은 아니라 지속 유지되는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길고 지난한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점 방역 당국자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나마 1000명대 안팎을 유지한 것만도 다행인 걸까요? 예기치 못한 악재,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숫자 1000을 둘러싼 지난한 소모전에서 커다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2건 추가 확인됐습니다. 먼저 한 명은 사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입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13일 영국에서 가족들과 동반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해오다 지난 26일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숨졌습니다. 이 80대 확진자의 가족 3명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들 3명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 아닌지 확인 중입니다. 80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가족 외에 7명인데요. 심정지가 왔을 때 부축 등 도움을 준 주민 3명과 구급대원 4명입니다. 7명 모두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문제는 이 80대 확진자 가족 중 한 명인 A씨입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먼저 입국해서 자가격리가 해제된 상태였는데요. 지난 13일 80대 확진자 등 가족 3명을 공항으로 마중 나간 이후에 22일까지는 가족 외에 다른 접촉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3일부터는 다른 접촉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분이 다니셨던 네. 동선 중에 밀접 접촉은 아니었으나 네. 간접 접촉이 됐다고 조사 결과에 의해서 분류되신 4명의 능동 감시자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경기도 즉각대응팀에서 또 심층 조사를 하면서 먼저 있던 그 능동 감시자 4명 중에 3분은 네. 자가격리로 다시 격상을 했어요. 오늘. A씨가 23일부터 병원과 미용실 등에서 4명을 접촉한 건데요. A씨는 일단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A씨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되면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고양시는 일단 A씨 접촉자로 분류된 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또 그 80대 확진자 이송 시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또 다른 구급대원 3명도 추가 검사했는데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밀접 접촉은 아닌데 이송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능동감시 3명을 더 추가해서 네. 지금 현재 시각까지 네. 자가격리는 10명이 됐고요. 네. 능동감시는 총 4명 이렇게 돼서 네. 총 14명이 지금 저희가 1대1 네. 전담 공무원들 지정해서 관리하면서 모니터링하고 네. 계속 상황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건은 영국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경유해서 입국한 20대 여성입니다. 입국 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서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라고 합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의 공포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까지 덮쳤습니다. 미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사례가 나왔는데요. 제러드 폴리스 미 콜로라도주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서 코로나19 변이 첫 사례를 발견했다면서 영국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변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20대 남성인데 여행 기록이나 밀접 접촉은 없었다고 합니다. And do all of the mitigation things that we're talking about, the wearing of masks, the social distancing, the avoiding crowds, whether you have a highly transmissible strain or not. If you do that, you're going to dampen transmissibility. 네, 변이 바이러스는 중남미인 칠레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칠레 보건당국은 영국을 방문한 후에 스페인 마드리드를 거쳐 지난 20일 귀국한 자국 여성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Este análisis se tuvo el resultado en el día de ayer, que dio como resultado que corresponde a la cepa SARS-CoV-2 VUI 20-2012/01, la misma encontrado en el Reino Unido.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귀국한 후에 이용한 그 국내선 항공기 등에서 접촉한 이들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칠레는 지난 20일 영국발 직항편 운항을 중단했지만 결국 변이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정말 지구 한 바퀴를 다 돈 셈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태상지인 영국은 이제 하루 사이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아시아 국가 중엔 대만에서도 변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한 대만 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부디 변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국내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숫자 1000을 놓고 벌이는 코로나와의 전쟁, 또 다른 뇌관은 집단 감염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또다시 늘어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모두 792명입니다. 출소자를 포함해 확진 수용자는 771명이고 구치소 직원이 21명입니다. 771명은 동부구치소와 경북, 북부 제2교도소 4곳에 나눠서 수용된 상황인데요. 동부구치소는 오늘 지난 진단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동부구치소 직원 530여 명과 수용자 1,300여 명에 대한 4차 전수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매 전수검사 때마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여기서 동부구치소 수용자의 편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1차 전수검사 이후에 확진자가 쏟아져 나올 무렵 구치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방역 실태는 어느 정도로 취약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마치 전쟁 피난민처럼 움직였다. 동부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는 지난 20일 새벽 구치소 상황을 이렇게 썼습니다. 1차 전수검사가 끝나고 187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때였습니다. 열이 나고 증상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뒤섞였습니다. 8명 방에 11명이 시체처럼 다닥다닥 붙어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없던 병도 걸릴 것 같았습니다. 무슨 상황인 설명이 없이 사정 없이 막 뒤섞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환자 같은 사람들하고 같은 방에 주선을 넣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제 남은 과제는 그야말로 코로나 감옥이 된 제2의 동부구치소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다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동부구치소 확진자들이 수용된 다른 교도소만큼은 철저한 방역태세를 갖춰야 할 텐데요. 하지만 마음을 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직 교도관들 커뮤니티에 경북 북부 제2교도소의 한 교도관이 올린 글을 입수했습니다. 자,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확진자를 수용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그 과정에서 허술한 점이 많았다는 건데요. 그 부족한 품목이 많아서 기존 수용자들이 쓰던 물품을 재지급해야 했다. 방호복 1,000벌밖에 안 주고 아껴 쓰라고 했다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밀폐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습니다. 질본에서 생활치료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 내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층과 층 간의 가림막이 없으며 수용동을 들어가 앞쪽 거실 2개를 지나서 비닐 가림막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염을 우려한 교도관 10명 정도는 아예 집단으로 휴직계를 내고 일부는 사직서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초기 대응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책으로는 사태를 진정시키기엔 한계가 있다고도 했는데요. 가능하면 매일 전수검사를 하고 전국의 다른 구치소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부와 방역당국, 이제 와서 서로 책임 소재를 따질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협심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2명 추가 확인, 동부구치소 확진자 또 증가. 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어쨌든 걱정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제 구치소 관련해서는요. 조금 전 법무부가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로 밝힌 내용을 보니까 전국 교정시설에서 오늘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는 없다는 게 일단 법무부의 입장이고요. 뭐 그 점은 다행이지만 마지막에 이제 박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워낙 지금 산밀 환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이제 국내 코로나 상황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사태의 추이를 전반적으로 본 다음에 이번 주말에 방역당국이 다시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역당국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지자체들의 기준 상향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부산부터 살펴보면요. 해넘이와 해돋이 명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혹시 인파가 몰릴 경우를 대비한 건데요.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등 부산 7개 공설해수욕장에 해당이 됩니다. 내일 정오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9시까지 일시 폐쇄하는 건데요. 내일 오전 11시부터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정오까지 모든 출입구를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백사장만 폐쇄하면 호환도로, 그러니까 백사장을 낀 도로에 사람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호환도로도 폐쇄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해당 시간에는 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 부산 7개 수욕장에는 지난해 해돋이를 구경하러 관광객과 시민 30만 명이 몰렸었는데요. 해변 주변에는 단속반도 대거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장이나 우리 조반장처럼 이렇게 되게 엄청 모험심이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제지를 하려고 하는 건데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들어가려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경찰과 구청 지원들이 폐쇄 시간 등 동안에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통제선을 넘으면 즉시 고발 조치하고 통제구역 외라도 다수가 집합해 있으면 해산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강릉시도 비슷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강릉 지역 45km에 달하는 모든 해변을 폐쇄한 겁니다. 통제를 무시하고 백사장에 들어간 사람은 드론을 띄워서 막겠다고 했는데요. 강릉시는 관광객들의 방문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네, 뜬금없이 저하고 조반장은 왜 나와요, 거기? 예? 그러니까 저하고 조반장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집이 서양이라 집에서 느끼는 게 보입니다. 따로 좀 얘기 좀 해보고요. 단속반한테 감정이입을 하는 바람에.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이제 모험심은 많지만 규칙은 잘 지키죠. 저희는 기본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류 반장, 연말 분위기가 이제 예년하고 좀 다르잖아요. 재해종 행사도 밖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지금? 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한다고 비대면 방식으로 합니다. 원래 재해종 행사가 매년 12월 31일 자정에 종로에 있는 보신각에서 해왔잖아요. 강지영 반장이 많이 거기 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한다는 거고 1953년에 행사가 시작된 이래 6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한 통신사와 함께 시민들이 야외 타종 행사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360도 VR을 통해서 행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보신각 전경과 종소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 VR관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 0시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신각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을 만든다고도 하는데요. VR기가
VR 기기가 없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저도 없는데 그 PC나 스마트폰에서 감상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상 공간에서 보신각의 종소리도 고음질로 구현을 해서 33번 종을 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저희가 겪게 되는군요. 자, 백신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 반장, 카투사가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군이죠. 카투사가 조만간 백신 맞게 됩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이 반입한 코로나 백신을 미군 내 한국인들도 맞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입장을 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잠깐 국방부 측 설명 들어보시죠. 개별 접종 대상자가 이상 반응의 가능성, 치료 등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접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재접종 방지 및 이상 반응 이력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접종자 명단 제공이 전제될 경우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주한미군 측에 통보했습니다. 네, 카투사는 주한미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한국군 병사 카투사와 한국인 군무원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인데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하면서 미군 장병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인원들입니다. 특히 이미 미군이 백신 접종을 개시한 평택 미군 기지 내에 브라이언 올굿 병원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의무행정병 40여 명이 먼저 접종 대상자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일단 백신의 종류나 접종 대상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고요. 미군이 백신을 추가로 반입할 계획인 만큼 카투사 외에도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에서 주한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한국 측 인원 전원이 포함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영국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영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다는 속보도 들어왔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은 전 세계에서 이번에 영국이 처음입니다. 영국 내에서는 화이자 백신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긴급 승인된 백신인데 우리나라에도 가장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큰 백신이기도 하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르면 다음 달 4일부터 영국에 보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의 CEO 파스칼 소리오는 우리 백신은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고 보관이 쉽고 접종이 간단하며 그 이유는 없이 공급이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박 반장도 설명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올 백신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관심이 참 높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 세계 변이 바이러스 공포, 국내 해돋이 명소 폐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신 반장과 잠시 제가 좀 대화를 나눠봤지만요. 오늘 청와대발 소식이 많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을 포함해서 3개 부처 개각이 있었고요.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일제히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추가 개각도 예고돼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초대 공수처장 후보엔 김진우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이 지명됐는데요. 관련 소식들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노영민 실장과 김상조 실장은 각각 2년, 1년 6개월째 실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만약 동시교체가 이뤄진다면 그동안 추구해온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자, 어제 발제에서 빠르면 이번 주 청와대 추가 개각이 있을 거라 전해드렸습니다. 첫 타자는 이미 사의를 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유력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사표 수리 그리고 공수처장 지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교체 시기가 됐다라는 게 청와대의 대체적인 기류입니다. 네, 이번 주 오랜만에 신토토의 촉이 제대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오후였죠. 청와대가 추미애 장관 사표 수리 소식과 함께 후임으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총 3개 부처 개각인데요.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한정혜 의원,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내정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 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이 엄중한 상황에 이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게 지난 1월 3일이니까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던 추윤 갈등도 오늘이 마지막 회입니다.
원래 드라마란 게 사건이 끊임없이 터지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발빠른 전개와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를 갖춰야 성공한다고 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추미애 장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소설을 쓰신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검찰총장 직무 복귀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분명 해피엔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지막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하진 않겠다고 했는데요. 국론 분열을 고려해서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영민, 김상조 두 실장도 사의, 또 김종호 민정수석도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썼죠. 비서실과 정책실, 민정비서관실은 청와대 운영의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백지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새 인사의 사의에 대해서 숙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오늘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청와대발 소식이 참 많죠.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지명 후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중순께는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현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공수처가 드디어 닻을 올리게 되는 거죠. 김진욱 후보자는 판사 출신입니다. 사법연수원 21기고요. 1995년부터 3년간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법원을 떠나 2010년까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이후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에 임명됐고 최근까지 선임연구관과 국제심의관을 겸임했습니다. 김 후보자와 최종 2인에 오른 이건리 후보자는 검사 출신이죠. 자,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어공김, 어차피 공수처장은 김진욱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검사 출신 인사를 딱히 선호하지는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이고 또 공수처라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공수처의 명분이 검찰개혁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는 두 후보자 모두 훌륭했지만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재 선임연구관 외에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져서 전문성과 균형감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은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 가치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당초에 약속했던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며 야권으로부터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받았죠.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예,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아니. 세상이 안 무섭지? 의원이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권력 망하는 거 똑같이 볼 거야 내가. 우리도 집권하는 사람이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 지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년 넘게 기다려왔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공수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던 대통령이 정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공수처장을 선택했다며 추미애 장관 이후 새로운 꼭두각시를 세우려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만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방해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공직자 수사처가 빼앗아가는 순간 청와대 사수처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도덕성도 실력도 검증 안 된 묻지마 공수처는 고위공직 범죄 수사처가 아니라 친문 청와대 사수처가 될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조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겠다,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싸우더라도 링 위에서 싸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조금 긴데요. 추미애 법무장관 후임에 박범계, 노영민, 김상조, 김종호 사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 지명입니다. 네, 제목도 세 줄이지만 그만큼 오늘 청와대발 인사 소식이 참 많았죠. 청와대가 개각 발표한 지 1시간 만에 청와대 참모진들의 집단 사의 의사도 밝혔고요. 그 소식도 알렸고 아까 이제 신반장도 언급을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정책실 또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청와대 운영의 새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번 사의 표명의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극한 대립을 포함해서요, 그 코로나 백신 문제, 부동산 관련 각종 논란 등 그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그 민주당 인사들을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유를 불문하고 참모들이 대통령을 잘못 보좌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에 참모진 교체 카드로 악화한 여론을 수습한 동시에 쇄신을 모색할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박 반장이 취재했다는 얘기예요? 신 반장이 취재한 것 같은데 아까 신 반장이 취재해서 저한테 토스를 해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알았어요. 전 왜냐면 아까 해갖고. 신 반장이 전화하는 건 제가 봤거든요. 네. 박 반장은 제가 전화하는 걸 못 봤는데. 저희 운명 공동체니까요. 아 그래요? 네. 좋아요. 박 반장, 김종호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임명된 지 4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요,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혼란에 대해서 그 주무수석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 수석이 법원이 윤 총장 직무정지 신청을 기각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윗선에 보고를 했고 결국 문 대통령이 이것을 사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백지 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네, 백지 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그런 취지 설명이 있었고요. 신 반장, 그럼 청와대 개편은 언제쯤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고 문 대통령이 이 발언을 듣고 숙고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숙고하겠다. 네, 합니다. 당장 사표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청와대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연초께에는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사실 참모진 개편과 관련해서 최근 여러 언론 보도도 나왔고 저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보통 청와대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의 판단이라면서 사의를 표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꺼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공식 브리핑까지 가졌다는 건 개편이 임박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아까 신 반장도 자화자찬했지만 신토토의 촉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신 반장이 예측한 게 다 맞았잖아요. 그죠? 오늘 개각 발표. 그 내용까지 정확히 맞췄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그 청와대 참모진 그 3명의 사표를 수리할 것 같다는 거죠? 신 반장이.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예측하는 거죠. 네. 그럼 내년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요. 자, 추미애 장관 교체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 지명을 통해서요. 검찰개혁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는 오늘 충분히 전달은 됐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역시 오늘 입장을 냈는데 본인의 역할이 검찰개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박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삼선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4번째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검찰개혁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보여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가 법원과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과 법무개혁을 완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평가를 내놨습니다. 박 후보자도 이 엄중한 상황에 법무장관에 지명돼 어깨가 참 무겁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후보자와 윤석열 총장 간의 설전이 계속해서 화제가 됐잖아요. 선택적 정의다, 한쪽에서는 선택적 의심이다라는 말로 서로 이제 맞붙었는데, 류 반장, 향후 법무부와 검찰 관계는 어떨 걸로 지금 많이들 예상하나요? 네, 박 후보자와 윤 총장이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동기예요, 맞아요. 예, 네. 박 후보자는 윤 총장보다 나이는 좀 3살 어리지만 과거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에 징계를 받자 박 후보자가 윤석열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 이런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7년 뒤에 국정감사장에서는 완전히 뒤바뀐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총장이 소집 결정권을 갖고 있는 수사전문자문단, 또 신청위에서 수사자문위원회,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또 지금 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돼버렸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7년 전 윤석열과 본인이 판단하는 1년 상관의 윤석열은 다르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아니, 그러면 의원님은 누구를 비호하시는 겁니까? 네, 당시에 상당한 설전이 오갔었죠. 네,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박범계 후보자는 윤 총장 복귀가 결정이 되고 문 대통령이 사과를 밝힌 지난 25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님이라는 짧은 글을 올리면서 일종의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자, 오늘 박범계 후보자는 향후 윤 총장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아직 법무부와 윤 총장 간의 이 징계 취소, 본안 소송 등의 어떤 이렇게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갑자기 양측의 관계가 급변할 가능성은 좀 적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네, 박범계 후보자가 오늘도 입장을 냈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아마 추미애 장관이 이끌어왔던 그런 검찰 개혁의 동력은 아마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관심이 이제 법무부 장관 자리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얘기를 좀 이어가 봤고요. 오늘 나머지 개각도 발표가 됐잖아요. 소폭이지만 그 내용도 좀 얘기해 보죠. 네,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자 3선 국회의원인 한정혜 의원이 깜짝 발탁이 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위원장을 지냈고요. 또 대외협력본부장을 맡는 등 노동계에서는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이력을 살려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로 활동을 해왔고요. 2018년에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통과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는 해군 작전사령관 등을 거치며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다는 평가를 받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발탁이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고요. 국가보훈처장은 내일자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개각 발표 전에 이제 공수처장 후보자 발표가 먼저 있었죠.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을 문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박 반장, 그러면은 다음 절차는 청문회죠? 네,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1기로 판사로 임명된 뒤에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을 거쳐서 1998년부터 2010년까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해 왔는데요. 오늘 지명 직후에 입장문을 냈죠. 공수처 출범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대 그리고 걱정을 잘 알고 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검증인 인사청문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년 1월 중순쯤에 청문회까지 마치면 공수처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네. 자, 이따가 반장들한테 깜짝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내일은 회의가 없습니다. 네, 내일 회의 없어요. 내일은 회의가 없기 때문에 그 인사 관련 내용은요. 저희가 내년 이제 1월 시작되면요. 다시 첫 정치부회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국장. 그래요. 내일 잠깐 나와도 돼요. 네. 너무 자,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만 얘기해요. 네. 자,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동반 사이 추미애 교체 공수처장 지명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신임 법무장관 지명 소식도 좀 다뤄봤는데요.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민주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
미묘한 시각차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제도 개혁론에 힘을 싣는 반면 강경파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론을 거듭 제기하고 있죠.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는데 관련한 소식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 뜨거운 감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죠. 결론은 지금 시점에서 부적절하다. 당 지도부가 선을 그었는데요. 탄핵을 주장했던 의원들, 의총이 끝나자마자 이 선을 가볍게 넘었습니다. 탄핵 사유가 있으면 탄핵을 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다른 무슨 복잡한 얘기를 막 해서 이게 무슨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니 뭐 민생을 돌봐야 되는데, 아니 당연히 저희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데 1차적으로 민생 코로나 방역 이런 거 당연히 해야죠. 한 거고 이것도 일종의 하나라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잘못된 위법한 행위들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또는 위헌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는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에 관련된 요건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처음으로 탄핵론을 꺼내들었죠. 김두관 의원은 탄핵 소추안 발의 절차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결론이 나오면 하나의 목소리와 단결된 행동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입니다. 김 원내대표의 이 당부가 머쓱해졌습니다. 당내에서 탄핵론이 잦아들지 않자 당 지도부가 또다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당청의 목표가 명확한 상황에서 자칫 공론을 분열할 수 있는 강경론을 고집하는 것을 충심 어린 고언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메시지를 이미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대통령께서 응답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죠. 윤건영 의원도 당 지도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큰 틀에서의 방향들 이야기하셨고요. 지금 경제 민생의 어려움 그리고 코로나 상황, 코로나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 좀 종합해 봤을 때 제도 개혁으로 집중을 해 나가는 것이 온당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요즘 지지자들의 문자가 쇄도하고 있다고 하죠. 성난 당심도 살펴야 합니다. 탄핵 대신 다른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조사, 수사, 징계 등 검찰의 권력 남용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절차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 부당한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 수사든 특검이든 공수처 수사든 반드시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특검과 공수처 수사,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겁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도 제도 개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 시즌2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2월 내에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기소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를 향한 날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이기도 하죠.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에 이어 이번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나섰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법원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재발 방지와 법원 운영 및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 전관예우 방지 등을 위한 법원개혁 입법 활동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재판 결과가 딱 판사들이 법정에서 진행한 내용만 보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버렸죠. 그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라던가 아니면 정치적 영향 받은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알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못 준 거예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사법부를 향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유예 기피 의결이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 관련 논란, 민생과는 거리가 좀 있죠. 당 지도부는 다시 민생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다졌습니다. 저희는 서민을 지탱하고 중산층을 복원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부족하거나 오만한 점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코로나 극복, 민생 회복, 경제 도약, 미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경제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부에선 윤석열 블랙홀이란 말도 나옵니다. 국정운영 이슈가 윤 총장 관련 논란으로 모두 가려졌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방향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제 꿈은 삼성을 이어받아 열심히 경영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제가 받아왔던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사회와 나눌 수 있는 참된 기업인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 만에 다시 서울고법 재판장에 섰습니다. 오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열렸죠. 다시 한번 최후 진술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기업인으로 인정받고 싶었다는 이 부회장. 문제는 삼성을 이어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 청탁을 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3번의 재판부 판단을 받았는데요. 1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 수감이 됐고 항소심에선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이 돼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지난해 8월엔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대법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다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 양형의 차이는 뇌물의 규모였습니다.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최서원에게 말들을 뇌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뇌물 액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관심인 가운데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지난 1월 출범했죠.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법 위반 리스크가 있는 해외 후원금, 계열사나 특수관계인 사이의 내부 거래, 노조 문제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서 법 위반 리스크 관리도 준법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준법감시위원회, 재판부가 재발 방지 방안을 만들라고 직접 권고를 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당장 재벌과 짜맞춘 양형 봐주기가 아니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의무는 없는 조직이에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꼼수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저러한 조건을 내걸어서 죄를 경감시켜주려고 한다면 그거는 재판이 아니라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대법원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 기피를 신청했지만 지난 9월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위 활동을 평가하겠다며 전문 심리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심리위원 3명의 평가 보시는 것처럼 서로 엇갈렸습니다. 특검은 준법위의 실효성을 인정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준법위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이 확인됐다며 양형에 반영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준법위의 실효성을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에 처해달라 재판부에 구형을 요청했는데요.
통상 결심 공판 이후 최종 선고까지는 한 달가량이 걸립니다.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느냐 아니면 집행유예를 유지하느냐 내년 초엔 결정이 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선 긋는 지도부, 선 넘는 강경파, 윤석열 탄핵론 불씨 여전. 네,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특검이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잖아요. 구형 이유가 뭡니까, 신반장? 네, 특검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삼성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을 갖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대우하는 것이라면서 살아있는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정농단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됐고 본건은 국정농단 재판의 대미를 장식할 활용 점정에 해당한다면서 준법 감시 제도와 같은 총수 의지에 달려있는 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파기환송 전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구형량을 조금 낮췄습니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의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국회 관련 오늘 여러 가지 속보들 좀 짚어볼게요. 일단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입법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 갑자기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만나가지고 중대재해법 처리와 관련된 얘기를 서로 나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법 처벌 등 전국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요. 원래는 안 잡혀 있었던 거죠? 예, 이 대표가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네. 네, 이 대표는 기왕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소에 동참을 했으니 이번 회기 내에 합의 처리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이 법의 성격상 의원 입법보다 정부 입법이 옳은 것이라면서 정부안이 왔으니 이를 토대로 의원들이 절충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회동에서요.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면서요, 신반장. 네, 이낙연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 갖자 이렇게 부탁을 드렸다라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서 할 일이 있으면 만나지 뭐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청와대와 미리 상의한 건 아니라면서 지난 토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새해에는 각계의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청와대의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무죄를 선고받았네요, 조반장. 네, 그렇습니다. 전광훈 씨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 여러 차례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건데요.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고소한 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사회의 근간이라며 제한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전 씨는 또 대통령은 간첩이다,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았는데요. 이 역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 또는 과장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 씨는 무죄가 선고되자 곧바로 풀려났는데요. 내일 오전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유 또는 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는 거죠.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거친 표현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예상도 됩니다. 일단 내일 저희 정치부에는 없으니까 내일은 이제 뉴스룸에서 관련 소식을 전해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선 긋는 지도부, 선 넘는 강경파, 윤석열 탄핵론 불씨 여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에 이어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도 오늘 나왔습니다. 검찰은 여성단체와 여당 국회의원이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속보 내용 그리고 재보궐 관련 소식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가 5개월여 만에 끝났습니다. 박 전 시장의 실종 전날 접수된 강제추행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검찰도 그간의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박 전 시장이 실종된 날 전후에 박 전 시장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한 수사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혹은 청와대 관계자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냐는 거였죠. 서울시장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유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수사 결과 박 전 시장이 고소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건 시민단체 관계자와 여당 국회의원을 통해서였습니다. 검찰은 일부 확인한 사실관계도 발표를 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현 변호사는 지난 7월 7일 시민단체 관계자 A씨에게 연락해서 박 전 시장에 대한 미투 사건을 고소할 예정이라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와 이를 논의를 했고 논의 과정에서 한 관계자가 그 다음 날 여당 국회의원에게 고소 관련 사실을 알렸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즉시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를 해서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목된 여당 의원 남인순 의원 측은 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임 특보가 박 전 시장과 독대해서 처음 고소 관련 사실을 전했을 때는 박 전 시장이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참모들을 불러온 자리에서는 4월 이전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 문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 2월 6일에 심야 비밀 대화를 초대한 증거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내용입니다. 박 전 시장은 고소 전에 관련 사실을 알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 고소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뭘 고소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실종 당일 오전 고한석 전 비서실장에게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뭘 하려는 것 같다. 공개가 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후 측근들에게 힘든 심경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비통한 심정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갑작스러운 비보로 슬픔과 혼란에 빠지셨을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정은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네, 결국 검찰 수사 결과 사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청와대 관계자가 모두 불기소 처분, 그러니까 혐의가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참모들의 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 이렇게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죠. 피의 사실, 즉 가해 사실은 규명하지 못한 채 2차 가해자들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겁니다. 아직 남은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는 1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나온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피해자 측은 부실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경찰은 뻔히 예상됐던 공소권 없음을 반복해서 은폐, 회피를 원하는 세력이 왜곡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로 확인한 사실마저 발표하지 않아서 오히려 논란마저 키웠다는 겁니다. 실제로 추행 방조 혐의를 받았던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경찰 수사 결과를 들어서 고소인, 즉 피해자 측의 주장은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 고발이었다고 썼습니다. 고소인 측의 4년 성폭력 주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방조를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방조를 기정사실한 사람과 조직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고인이 꿈꿨던 사회적 약자가 온전히 존중받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여기서 사회적 약자 누구일까요? 2018년 당시 박원순 시장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2014년 서울시장 선거 캠프에서 벌어졌던 성추행 논란 어제 또 이슈가 돼서요. 짧게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그동안 홀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지, 그리고 당시 힘든 일을 겪었고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있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이런 제가 이미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리고 이게 제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는데 뭐 그런 것조차도 제 불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하도록 하고요. 이제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선거 소식, 유반장의 새 코너 이슈 모음집입니다. 네, 선거에서 이슈가 될 것 같은 키워드들을 몇 개 뽑아봤는데요. 오늘은 단일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연 국민의힘입니다. 당 바깥의 인사들을 흡수해서 범야권으로 묶어내는 게 과제죠.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기 위해 모두가 사사로운 이익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야권의 플랫폼은 당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는 범야권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만일 이 대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정권 심판을 원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모임, 이른바 마포 포럼을 이끌고 있는 김무성 전 의원입니다. 김 전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된다면서 입당을 해버리면 지지층이 떠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내후년 대선까지 염두에 둔 단일화 구상인데요. 구체적으로는 2007년 이명박, 박근혜 후보 간 경쟁을 모델로 들면서 큰 상처를 남겼지만 흥행의 성공이 결과적으로는 대선 승리의 에너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아직까지 유일한 후보 우상호 의원 역시 열린민주당의 당대당 통합을 제안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오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출마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역동적으로 가야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화의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열린민주당이 뛰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린민주당이 나서준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고마워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야권에서 단일화한다고 떠들썩하게 컨벤션 효과를 노리는 동안 여권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도 여권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려면 코로나와 백신, 경제 위기 같은 급한 불을 꺼야 할 것 같습니다. 1월 중에 시행되는 부가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서 최대한 설 연휴 전에 90% 이상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발제는 박원순 전 시장 관련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박원순 피소 사실, 시민단체와 여당 의원이 유출, 피해자와 문제될 문자 있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박영선 장관의 발언도 들어봤지만 오늘 개각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다음번 개각에 박영선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보고는 있죠. 물론 이제 박 장관이 이제 본인의 명확한 의사를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정치권의 좀 분석은 그렇고요. 검찰의 이제 수사 결과 발표가 오늘 있었고 어제는 이제 경찰, 오늘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이후에 피해자 측 입장이 추가로 나왔죠. 네,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감춰졌던 진실이 일부 드러났다라고 했는데요. 박 전 시장은 피해자가 누군지, 문제가 된 행동이 언제 어떤 행동이었는지 알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박 전 시장 옹호자들은 피해는 존재하지 않고 여성단체와 변호사가 정치적으로 음해할 목적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들에게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제도적,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라고도 했습니다. 네, 오늘 검찰은 사건 유출 혐의로 고발된 경찰과 검찰, 청와대 관계자를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하지만 공동행동 측은 지난 7월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조사를 받은 당일 6시쯤 경찰청에 또 7시쯤 청와대에 보고됐던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위력 성폭력이나 고위직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제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가 비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점을 제기한 겁니다. 네. 자,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고소 사실을 박 전 시장에게 알린 그 과정을 좀 보면은 결국은 시민단체와 여당 의원이 그 사이에 있다는 거죠. 이게 수사기관이 아니라 뭐 시민단체 여당 의원을 통한 거라 그러는 건데요. 그 박 전 시장 사망 당시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검찰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여성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단체 관계자가 역시 여성단체 출신인 남인순 의원에게 해당 사실을 말을 했고 남 의원이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또다시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소 여부나 구체적인 고소 사실에 대해선 임 특보나 박 전 시장이나 몰랐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공동행동은 피해 사실을 유출한 여성단체에 대해선 평가와 징계를 요청했다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공동행동에 이 단체의 참여를 제안했다고도 했습니다. 남인순 의원 부분은 확인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예, 직접 뭐 나서서 오늘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지금 네. 다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피해자 측이 어제 이제 경찰 수사 결과 이제 발표를 놓고 이제 확인한 사실을 이제 사실관계를 이제 어제 경찰이 발표를 안 했죠. 그래서 이제 뭐 팩트 확인을 안 해주니까 논란이 더 커졌다 이렇게 이제 피해자 측이 주장을 했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검찰이 오늘 확인된 사실관계를 따로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부분들이 좀 일지처럼 조금 정리가 된 건데요. 박 전 시장은 실종 전날인 7월 8일 오후 3시쯤에 처음 고소 사실을 접했을 때는 본인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얘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8시간 뒤에 참모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4월 사건 이전에 문제가 될 소지의 문자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실종 당일 아침 비서실장에게 이 피해자 고소 관련 건이 공개가 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고 하고요. 실종 직전에는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임 특보에게 보냈다고도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이 또 좀 대기하고 있거든요. 일단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박원순 피소 시민단체와 여당 의원이 유출, 문제될 문자 있었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 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양지영입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마비돼버린 올 한 해 연말 분위기도 정말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이맘때면 활발하게 진행되던 기부나 봉사활동도 예년 같지 않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곳의 상황은 어떨까요? 직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모금 활동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보다시피 인적이 드물고 작년 대비에 비하면 확실히 저조하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없었을 때는 지금보다는 2배에서 2.5배 정도 더 많은 분들이 모금을 하셨어요. 코로나가 길어지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기부 활동도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인데요. 구세군 자선냄비본부에 따르면 이달 27일까지 집계된 거리 모금액은 18억여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27%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모금소 역시 지난해 328개에서 올해 250개로 축소됐고 자원봉사자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만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왕래가 적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다양하게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QR코드라든지 비대면을 위한 전략적으로 모금 기업을 세웠습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예년보다 더 추운 겨울을 맞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연탄을 떼는 가구들인데요. 기부 자체가 줄어들면서 연탄을 구하기 어려워진 취약계층은 겨울나기가 더욱 막막해진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서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나요? 어떤가요? 날이 이제 이렇게 추워지니까 근심이 연탄이죠. 한 달분을 다 이제 준비해 놓으면 마음이 편한데 모자라는 양이 있으니까 근심이 되지요. 살기가 더 곤란하죠. 연탄이 없으면 너무 춥잖아요, 사실. 그렇죠. 춥지요. 좀 추운 날은 저건데도 2번 냈댔고 지금은 지금 한 번 내밖에 안 뗐어요. 연탄은행에 따르면 올해 연탄 후원은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저기 꼭대기 천장까지 네. 꽉 차가지고 그러면 한 5,000장 넘는데 지금 뭐 2,000장 채 안 되니까 그만큼 후원이 감소되고 또 연탄 떼는 분들한테는 아주 추운 겨울이 될까 그게 걱정이죠. 연탄을 배달할 자원봉사자도 모으기 쉽지 않은 데다 최근엔 거리두기 강화로 봉사마저 어렵게 돼 연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제대로 전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대비 거의 한 59% 이상 감소가 돼가지고 저희도 정말 걱정입니다. 봉사자도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 제작진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작은 정성을 보탰습니다.
정말 모두가 어렵고 힘듭니다. 연탄 한 장이면 800원인데 연탄 한 장만 구입을 해도 6시간 방안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어려운 이웃들을 조금이나마 생각하셔서 이 나눔운동에 조금이라도 참석해 주시면 추운 겨울이지만 더 따뜻해질 것이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코로나로 잠시 멈춤이 필요한 연말. 하지만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관심과 나눔까지 멈춰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유독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이들을 기억하고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추운 날씨인데 정말 안타깝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코로나로 기부가 줄다 보니까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이례적으로 모금 목표액이라 그러나요? 그걸 낮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사랑의 열매는 코로나 장기화로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서 올해 목표 모금액을 3,5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8%가량 낮췄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재난으로 나눈 목표액을 낮춘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기부 상황은 어떤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로 75.5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기부는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29만 4,267분이 기부해 주셨는데 올해 12월에는 지난해 절반 수준인 14만 2,119명께서 기부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함께 나눔에 참여해 주신다면 더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기부 활동이 더 위축된 측면이 있지만요. 이와 별개로 최근 몇 년간 기부 참여율이 좀 줄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약 36%에 달했던 기부 참여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지난해 약 26%까지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절반 이상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좀 슬픈데요. 올해는 사회 경제적 여건이 더 좋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강 반장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1년 내 열었다 닫았다 자영업자의 2020년입니다. 한산한 명동 거리에 새해 인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을 바라보는 자영업자들의 심경은 예년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코로나 확산으로 1년 내내 가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고 최고의 호황을 누리던 연말마저 지난해 매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열었다 닫았다. 자영업자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갓난신고인데 몹시 힘들고 고생스럽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고통은 내년에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렵고 암울한 상황이지만 내년엔 뭔가 반전이 생기길 바라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계속돼야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회의가 따로 없어서요.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내일이 있지만 정치부 회의만 미리 인사를 합시다. 네.